자, 사막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사막화는 별거 아니야. 자, 황폐해지면서 토양이 황폐해지며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 사막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어디냐면 자, 사막이 진행되는 곳은 어디겠어? 어, 비가 잘 안 오는 좀, 곳이겠지. 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기 대순환 배웠었죠. 네. 거기에서 30도 부근을 중위도 고압대라고 부르거든. 자,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부근에 고압대, 이 고압대는 뭐냐면 비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라고 하자. 비가 적게 오는 곳. 자, 그래서 북반구 플러스와 남반구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부근에 중위도 고압대에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자, 확대되고 있어요. 자, 이게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이에요. 자, 이 고압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곳이야. 자, 구름이 생성되기 어려워요. 자, 비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올 텐데 구름이 잘 안 생기는 지역이 바로 이 중위도 고압대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대기 순환의 변화도 있을 테고 과도한 개발, 경작, 벌목, 방목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대기 대순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한 토지의 황폐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피해는 뭐가 있을까? 자, 사막이 되면서 경작지가 감소하겠죠. 네. 그래서 식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중국이나 몽골 지역의 황폐화로 몽골이나 중국 지역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을 증가시켜요. 자, 이런 것도 피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의 서식지가 변하죠? 네. 생물의 서식지가 변하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피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막화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야. 자, 대책은 뭐야?
자, 산림벌채, 가축, 방목을 줄이고 수표 면적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죠. 방목이나 벌목이 벌채하고 똑같아요. 자, 개발을 줄인다. 그 다음에 수표 면적을 늘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협약 같은 게 필요한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막화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사막화는 이걸로 끝났어. 자, 그리고 이제 엘니뇨, 라니냐를 배울 텐데, 이제 엘니뇨, 라니냐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자, 요거 선생님은 요거를 바닷물을 이렇게 육면체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왼쪽은 서태평양.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태평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 영도, 여기가 북반구 30도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부는 바람의 이름이 뭐였지? 30도에서 적도로 부는 바람. 30도에서 적도가 무역풍이었잖아. 무역풍. 네. 그렇지. 자, 이 무역풍이 적당한 세기로 불게 돼. 평상시에는. 그러면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해류,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북적도 해류. 자, 적도 해류라고 불러. 이게 또 적당하게 되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해류가 적도 반류가 있었어요. 이것도 적당하게 흘러. 그리고 대기는 이런 형태의 순환을 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대기가 상승하고 동쪽에서 대기가 가라앉아. 그러면 공기가 상승할 때 구름이 생기거든. 자, 여기에서 비가 오게 돼. 그리고 자, 또 뭐가 있냐면 찬물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하거든. 용승이 적당하게 일어나. 이건 찬물이에요. 찬물.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서태평양은 어떠냐면 자, 고온이고 저기압이 형성돼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기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적당한 비가 내리는 게 서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동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이고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고 자, 용승에 의해서 적당한 용승으로 그래서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 자, 요게 동태평양에서의 발생하는 현상이야. 그리고 바닷물을 이렇게 수위를 그려볼 거야. 바닷물의 수위. 바닷물의 수위라는 건 바닷물의 높이인데 자, 서쪽이 동쪽보다 더 높지요. 네. 요게 바로 평상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알아두는 게 여기서 제일 외우기가 쉬워. 그런데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있지 이상 고온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상 고온이 어디를 기준으로 이상 고온이라고 부르냐면 동태평양이 기준이에요.
자, 동태평양 기준으로 해서 자, 역시 바닷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요 무역풍이 약화가 돼. 약화. 자, 약화가 되니까 무역풍 때문에 흐르는 요 해류도 약화가 돼. 적도 해류죠. 요건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요게 상대적으로 강화가 돼. 자, 그러면서 대기의 순환은 이렇게 변해요. 동쪽에서 상승을 하고 서쪽에서 하강하는 기류가 생기고 비는 이쪽에서 오게 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서태평양, 동태평양을 따졌을 때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저온 고기압이 형성되고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자, 여기에서는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고 그 다음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게 돼.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동태평양은 고온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 자,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곳은 구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폭우가 내리거나 홍수가 발생을 하고 어장이 파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찬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 용승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자, 동태평양의 뜨거운 물이 훨씬 더 두께가 두꺼워. 그 다음에 자, 높이 차이를 한번 보자. 여기에서도 바닷물의 높이를 보면 서쪽이 높긴 높은데 자, 서쪽하고 동쪽의 높이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지. 네. 요거에 요렇게 변하게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엘니뇨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이에요. 역시 어디가 이상 저온이냐면 동태평양이 이상 저온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 바닷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바닷물을 육면체로 그렸을 때 이게 강화가 돼.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적도 해류가 이것도 강화가 돼. 그리고 이렇게 가는 해류가 약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류 현상은 이렇게 대기가 순환을 해. 그래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고온 저기압이 형성되고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 자, 여기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왼쪽과 차이점으로 구름을 두 개를 그려보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떠냐면 적당하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폭우가 내려. 그리고 너무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나. 이런 현상들이 서태평양에서 발생을 하고 동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으로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용승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매우 건조한 날씨
그 다음에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추워가지고 막 식물들이 다 얼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찬물이 표면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용승이 강화가 되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이상 저온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 여기서 바닷물에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서쪽은 동쪽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지지. 네. 그치? 평상시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된단 말이야. 높이 차이가. 이게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알면은 이 부분은 끝나는 거야. 자, 그 설명을 아주 다 자세히 외우려고 해봐야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거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거든. 네. 이렇게만 외우면은 그림으로 알아두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그래. 그리고 317쪽에 엘니뇨 라니냐가 미치는 영향 읽고 넘어가 보자. 규모가 작은 엘니뇨는 남태평양 주변 지역에만 영향을 주지만 규모가 큰 엘니뇨는 대기 순환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 기상 이변을 일으킨다라고 나오지. 네. 그래서 이상 고온 현상들이 나타나면 태풍도 훨씬 많이 발생하고 이 태풍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거든.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네. 네. 그러면 이 부분 쭉 넘어가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네. 네. 네,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봅시다. 자, 에너지의 뜻은 뭐가 에너지냐면 이런 걸 에너지라고 불러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에너지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이거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열에너지. 자, 열에너지는 열이 가진 에너지라는 뜻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의 빛에너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하고 막 할 때 쓰는 핵이 가진 에너지를 우리는 핵에너지. 그 다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뭐라고 불렀어? 운동에너지라 불렀지? 네. 자,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자, 댐에 고여있는 물 같은 거는 무슨 에너지를 갖는다 그러죠? 고여 있는 거요. 위치 에너지라고. 네. 그치, 그게 위치 에너지야. 그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에너지라고 불러. 그 에너지의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면 되겠지.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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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의 전환을 한번 보자. 자, 한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전환의 예를 한번 볼까?
자, 전환의 예를 보면은 우리 식물의 광합성. 자,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변환을 시킬까? 빛 에너지를, 맞아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뭘로? 어, 포도당. 화학 에너지. 그렇지. 그게 화학 에너지라고. 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 보자. 수력 발전. 자, 우리 높은 곳에 고여 있어요. 그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렀지. 위치 에너지. 네, 네. 자, 이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이라고 하는 발전기를 돌려요. 막 돌게. 그게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터빈이 돌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력 발전은 자, 연료를 태우지. 네, 연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학 에너지란 말이야. 자,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태우면 열 에너지가 나와요. 자, 이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야. 그러면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또 터빈을 돌려.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또 전환이 돼요. 네 번째, 핵발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핵이 가지는 핵에너지가 역시 열에너지로 발생을 하면 이 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운동에너지, 그리고 터빈에서 이제 전기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 네, 선풍기는 자, 전기에너지가 선풍기 날개를 돌리지. 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전열기라고 하는 거 있지. 네. 이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전기밥솥 같은 걸로 밥을 하잖아. 자, 이런 것이 에너지 전환이에요. 이해되니?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에너지가 전환될 때 그 총량은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네. 일정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그러면 근데 있지. 자, 에너지가 전환될 때 자, 전부 다 변하지 않고 자, 일부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손실이 일어나요. 알겠지? 네. 자, 이 손실된 열 에너지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거든. 손실됐으니까. 자, 그래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나오죠. 네. 자, 이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전환될 때 유용한 에너지로 100% 전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자꾸 여러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에너지 손실이 더 많아져. 그러면 유용한 단계로 전환된 에너지 양은 점점 감소하겠지.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에너지 전환에서 손실된 에너지 양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쓰고 전략해서 써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도 다 별거 없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효율적 이용이라는 거에서 또 넘겨봐. 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은 뭐냐? 이런 얘기야. 자, 여기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급한 에너지와 버려지는 에너지의 비율이야. 자,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공급한 에너지에 대한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된 비율을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라 불러. 자, 열 에너지로 손실된 거는 사용할 수가 있나요? 네. 자, 손실된 열 에너지는 자, 우리가 회수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돼. 그래서 우리 가전제품들 보면은 에너지 효율 나와 있지. 1등급, 2등급 막 이렇게 써 있죠. 네. 네.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이야.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봐. 자,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총 에너지분의 유용하게 전환된 에너지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절대로 (100%가) 될 수 없어요. 왜 100%가 될 수 없는지 보면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겠지? 네. 네, 그래서 에너지율은 100%가 될 수 없다. 또는 1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는 걸 배워볼 거야. 자,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예요. 일로 전환하는 장치. 요거를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불러. 이해되니? 네. 그거에는 뭐 가솔린 기관 또는 디젤 기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열기관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증기기관 같은 경우는 어때? 석탄이나 나무, 장작 이런 걸 태우는 거지. 그래서 그 네. 열을 가지고 기관차를 돌리는 거 아니야. 열차도 가고 배도 갈 수 있고, 그치? 자, 네. 이런 거를 열기관이라 부르는데 이 열기관에서는 열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열 효율.
자, 이 연료율은 공급받은 총 열량에 대한 자, 유용하게 전환된 에너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자, 열기관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는 고온부라고 불러요. 고온부. 자, 여기에서 Q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밑으로 보내. 그리고 여기가 열기관이야. 자, 열기관에서는 자, 열을 뭘로 전환한다 그랬어? 우리 W 이걸 1이라고 해보자. 1로 전환하는 장치라 그랬지?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 이게 저온부야. 자, 이렇게 빠져내려온 에너지를 Q2라고 해보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Q1은 W 플러스 Q2하고 똑같니? 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같아야 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한 총 에너지가 Q1인가요? 네. 유용한 에너지는 W니? 네. 그래,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요 식을 다른 식으로 만들어 보자. Q1분의 W는 Q1 마이너스 Q2라고 바꿀 수 있나요? 네.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열기관의 열효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네. 이게 에너지 효율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열기관에서의 열효율을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더 넘겨봐. 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얘가 나오지. 네. 그거는 선생님이 그냥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봐봐. 그 책에 보면은 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이용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가전제품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그 중에 등급이 제일 높은 걸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있지.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냐면 자, 연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터리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운행을 할 때 연료를 사용해서 남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모아 배터리에 충전을 했다가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 네.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됐습니까? 네. 그리고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열등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게 수명이 더 길고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해. 그러면서 되게 밝아요. 그런데 요즘은 형광등보다 또 LED를 많이 사용하지. 네. LED는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굉장히 빛이 밝게 나타나거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면은 에너지 전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거는 더 비싸요. 근데 자,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거는 싸긴 해도 평소에 전기를 많이 써야 되지. 네. 그러면은 전기료가 계속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거지. 야, 니네 에너지 등급이 높은 걸 사용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게.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한 뭐 30만 원 정도 보조해 줄 테니까 에너지 등급이 높은 걸 사용하도록 해.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 이 운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너지 제로하우스 하나 나오지.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뭐냐면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다 생산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면은 자,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 사용할 필요 없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거를 에너지 제로하우스라고 하는 거야. 거기 보면은 에너지 제로하우스 한번 봐봐. 자, 평소에 지붕에다가 태양전지를 깔아놓고 낮 동안에는 태양열 발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로 저장을 한 다음에 태양빛이 없을 때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태양열로 물을 데핀 다음에 이 물을 온수로 사용하는 거. 그치? 그리고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정화해가지고 온수나 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상시에 뭐 몸을 씻거나 하는 이런 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제로하우스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도 끝났네. 그러면 우리가 파트 하나 또 끝났습니다. 윤호야, 거기까지 질문 있는지 한번 봐봐. 어, 괜찮아요. 거기까지 괜찮아?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 단원이 마지막 단원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 네. 자, 이 마지막 단원을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원을 끝낼까? 어땠으면 좋겠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 그냥 그냥 한 페이지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그러면은 전자기 유도까지만 한번 해볼까? 네네. 전자기 유도 요거는 그래. 그러면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중상 과정에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거 배웠어?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코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어. 그러면 전류는 이 막대를 감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지. 네. 그러면은 내 손가락은 어떻게 돼?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의 N극의 방향 생각나? 네.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S극이 돼서 자기장이 생겨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해돼?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자석 주변에서 코일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이 나와. 그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전자기 유도 첫 번째.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는 자,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또는 자석 주변에서 코일이 움직일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요거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유도 전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랬을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세일수록 유도 전류도 세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도 세진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자석이나 또는 코일에 자,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도 세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야. 세 번째, 이게 중요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외우자.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야. 자, 그러면 변화가 뭐고 반대하는 방향이 뭔지만 알면 끝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변화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변화. 변화에 N극이 접근하고 있다. 자, 자석에 N극이 접근하고 있어. 이게 변화야. 그러면 N극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반대하는 쪽이니까. N극의 접근을 막으려 하겠지. 네. 그러면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음, 이해됐니? 네.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자, 이번에는 N극이 후퇴라고 해보자. 자, 변화가 뭐냐면 N극이 나에게서 멀어져. 맞지? 네. 그게 변화야. 그러면 그 N극이 멀어지는 걸 반대하려니까 N극을 끌어당기는 방향이 되겠지. 그래, 네. 이렇게 되는 거야. N극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자, 그러고 여기에서 S극이 접근한다고 해봐. 그러면 마찬가지로 S극을 밀어내는 방향. 이번에는 S극이 후퇴한다고 보자. 그러면 S극을 끌어당기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 테니까 봐봐. 요런 막대에다가, 자, 요 막대 그림 감겨 있는 거 잘 봐야 돼. 자, 요런 막대에다가 요렇게
전기 두 선을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 그리고 여기에 검육이라 그래서 G라고 해놓고, 자, 여기에 요 부분이 A, 요 부분이 B야. 그리고 여기에 자석이 N극이 있어. 자, N극을 이렇게 접근을 시켰어. 자, 변화는 뭐야? N극이 접근하는 게 변화지. 네. 그러면은 N극을 밀어내야 되겠지. 네. 그러면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요 막대 여기가 N극이 돼야겠니? 네. 그래야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내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N극의 방향이어야 돼.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야 돼.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 해봐. 선생님 볼 수 있게. 엄지손가락이 위로 갈 수 있도록 말아줘봐. 선생님처럼 말아줘. 화면으로 보여봐. 더 올려봐. 그렇지. 그렇게 말아줘야겠지. 네. 그러면은 이 통을 감는 내 손가락은 이렇게 되니? 네. 그러면 전류는 B를 거쳐 G를 거쳐 A로 흐르게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 똑같은 그림 그릴 거예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통을 해놓고, 자, 역시 감은 거는 똑같이 감았어요. 이렇게. 여기 검육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이번에는 요 N극의 자석을 봐봐. 위로 후퇴를 시켰어. 자, 후퇴시켰으면은 N극이 멀어지는 거를 막으려면 끌어당겨야 되니까 위쪽에 S극이 돼야 되니? 네. 그러면은 아래쪽에 N극이 돼야 되잖아. 네. 그러면 엄지손가락,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바닥을 향하게 지으면은 어떻게 돼? 이 통을 이렇게 말아주면은 내 손가락이 이걸 이렇게 쥐겠지? 네. 그러면 전류는 A를 통과한 후 G에서 B로 가겠죠. 맞니? 네. 이렇게 전류가 흐르더란 말이야.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전류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야. 됐어요? 네. 자, S극도 한번 해볼까? 자, 맨 마지막 그림은 선생님이 그림을 좀 다르게 해서 그려볼 거야.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가 A, B. 자, 이번에는 자석에 S극이 접근하고 있어. 자, S극이 접근하면 S극이 오는 걸 막아야 되지. 네. 그러면 위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S극이요. S극이 되려면 역시 자,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A를 거쳐 G를 거쳐 B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봐봐. 4개 그림하고 4개 그림 중에 다르게 그릴 거야. 자,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고 해볼까? 다르지? 네. 자, 이렇게 됐어. 이번에는 여기에 S극이 후퇴한다고 보자. 후퇴. 뒤로 뺐어. 후퇴시켰어. 그러면 위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요. 그렇지. 위에가 N극이 돼야 돼.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해야지. 네. 그러면 이거를 엄지손가락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나오니? 네.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돼? A를 거쳐 G를 거쳐 B로 흐르게 되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유도 전류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네. 그래. 요거를 그래서 자, 네 번째. 자, 전자기 유도에 이용하는 것만 마무리 짓자. 전자기 유도 이용은 어디다 하느냐면 자, 거기 보면은 발전기 또는 무선 충전기 있죠? 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덕션 레인지 알아?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교통카드 판독기 있죠? 네. 교통카드 딱 갖다 대면 삑 하고 자동으로 금액도 찍히고 막 하지? 네. 그 다음에 또 전자기타, 금속 탐지기 또는 거기에 보면은 변압기 또는 마이크 이런 것들이 모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장치들이야. 알겠니? 네.